문제 잘 한번 풀어보셨어요? 자, 첫 번째는 순서대로 맞추는 유형인데요. 자, 선들을 먼저 보셔야죠. 선들을 봤더니 가, 나, 다라. 네 개 다 있어요. 첫 번째에 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것에 뭐가 들어갈지는 확인할 수는 없었고, 선대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고, 이제 각각의 문단별로 맨 앞부분에 접속어나 뭐 그런 부분들에서 힌트로 답을 만한 걸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봤더니 다달라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그럼 당연히 다는 첫 번째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로 시작하는 4번 선지는 틀렸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읽어 내려가긴 해야 되니까 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컨설팅 전문가이자 위키노믹스의 저자인 이들이 기업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능한 인재를 찾아 나가는 그런 아이디어에 혁명적 사상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시장을 이데아고라라고 말을 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데아고라가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으니까 핵심 어겠죠? 그때 아테네 시민들의 상업이나 정치의 중심지가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현대판 아고라로 정리를 한 거죠. 이게 이데 아고라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아이디어나 발명품, 과학적인 전문 지식 이런 게 이 이데 아고라에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만든 퇴직 과학기술자의 벤처기업 자문 시스템이 20세기 정부 주도형의 방식이라면 대부분 뭐뭐라면 이러면 그거랑은 다른 형태의 무언가가 뒤에 이어지겠죠. 그래서 퇴직 과학기술자들의 벤처기업 자문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것이라면 네, 그죠? 그것이 정부 주도형 방식이라면 이데아고라는 자발적 네트워크 방식이래요. 왜 정부 주도형은 위에서부터 명령을 하달하여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상황이라면 이데아고라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만들어져 이 체계를 구축한 그런 형태라고 말할 수 있죠. 이데아고라를 통해서 그 안에 인재들이 모이게 되고 그것은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데아고라라고 부른다. 이런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런 문투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문구를 살펴보고 말투를 살펴보면 그런 데 있어서 이게 애초에 제일 처음에 시작된 어떤 개념 정리, 그죠? 정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좀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건 앞부분, 제일 1문단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생각하시면서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업에 제시한 연구과제와 과학자를 연결해주는 이 혁명적인 시장을 이라는 지시어 보이시죠?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이데 아고라를 이 혁명적인 시장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부적으로는 핵심 인재를 키우는 뭐 그런 게 될 것이다 했어요. 이제 기업들은 세계를 곧 자신들의 연구개발 풍토인 그런 이데 아고라로 인해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그죠? 나달락에서 혹시나 제가 오타를 냈을까 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기업들은 세계를 곧 자신들의 연구개발 부서로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나달락에서 어, 이제 기업들이 아, 아, 네네. 네, 이렇게 대충 묶어서 읽으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제가 중간에 하나를 빼먹었는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세계를 뭐 연구 개발에 관련 지어서 연결을 지어서 뭐 만들어 놓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연구 개발의 풍토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전 세계를 곧 자신들의 연구 개발의 상황으로 만들 것이고 그것의 대상 상황으로 만들고 그 연구 개발의 풍토는 이데아고라로 인해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제가 이 중간에 들어갈 말을 그냥 넘겨버렸는데요. 어쨌든 두 번째 나달락에서는 장점이 나와 있다는 건 무시할 수 없어요. 아무래도 이런 이데아고라를 통해서 이 연구 개발 풍토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러나 이게 문제죠. 그러나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점점 과학자들이 안정적인 연구 터전을 잃고 이데아고라라는 외로운 경쟁의 시장, 그런 광장에 내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염려스러운 이런 부분은
단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앞에 장점 나오고 그 다음은 단점이 나오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밑에 이제 대기업들은 기초과학 연구 지원을 줄이고 이데아고라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진 않을까? 대기업들이 연구를 너무 안 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단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문다는 장점, 다문다는 단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산에 카나리아라는 표현이 있다. 예전 광부들이 갱도에 들어갈 때 유독 바스에 민감한 카나리아를 함께 데리고 들어간 데서 유래한 이 표현은 산업 전반에 불어닥친 혁명의 첫 번째 희생자를 의미한다. 과학자들이 광산의 카나리아가 된다면, 되기는 희생자가 된다면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희생자가 된다면 과학자들이 광산의 카나리아가 되면 수많은 직장인이 그들을 이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바대로 하면 그건 지금 이 광, 과학자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에서만 이런 이데아고라를 할 게 아니라 다른 사회 전반에서 다 이데아고라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마지막에 제시해 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광산의 카나리아가 좀 되게 의외의 새로운 이야기였죠. 별로 위에 앞에 내용이랑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에 장점과 단점이 연달아 나올 것임을 생각한다면 얘는 될 뒤로 나오는 게 맞죠. 또 사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내용은 가나다라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네. 이런 지문에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근데 가나다라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핵심은 그거죠 뭐. 나달락의 이 혁명적인 시장. 그죠? 이라고 앞에 그 시장에 대한 개념 정리된 그 부분을 지시어로 묶어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괜찮죠?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게 최신 이슈와 또 관련이 있죠. 코로나19와 주식시장 연결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고 코스피는 1,400선까지 위협받았다. 만 작년 3월 20일 저점까지 내려간 후 빠른 상승세를 보이며 2,400선을 넘어섰다. 코스피가 증가했다. 그런 맥락이네요. 다시 코스피가 반년 도안대 60% 오른 데에는 이 말 진짜 많이 들어오셨죠. 동학개미. 동학개미라는 별칭을 얻은 개미 투자자들이 있었다. 1문단에서는 개미 투자자, 동학개미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지를 볼까요? 첫 번째, 동학개미 운동은 한국 증시의 체질을 바꾼 원동력이다. 자, 체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몸에 주로 체질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렇게 어떤 사회 현상, 그걸 얘기할 때에도 사회 현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 체질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 선지는 단순화해서 바꾸면 동학개미운동은 한국 증시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봐도 같은 말인 거예요. 그죠, 그죠? 별다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체질? 체질이라는 말을 막 찾아야 되나?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인에 당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당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는 당하지 않았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맞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했다 할지라도 계속 당했다라는 말만 아니면 돼요. 맞죠? 세 번째, 과거 투자자들이 주식에 실패한 이유가 고가의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러면 고가의 주식 매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언저리에서 그게 과연 실패의 원인이 되는 뜰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또 최근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로 증시 상황이 달라졌다. 이 4번 선지의 포인트는 최근이라는 말과 그다음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라는 이 두 가지의 엔드 개념. 이 엔드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지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고위험 주식에 고빈도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뭐뭐 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관적 생각을 말하는 걸 텐데 그래서 글쓴이의 주관적 생각,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되게 미괄식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럼 아마 마지막쯤에 이 말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지의 OX를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볼게요. 동학개미 운동은 3월 폭력당에서 코스피 우량주를 둘러싸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매물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매수세로 받아낸 상황에서 온 신조어이다. 1894년 이런 역사적인 상황과 연결된 거죠. 이거는 사실 밑에 선지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기시면 돼요. 동학개미 운동은 처음에는 외인들과 기관들이 쏟아내는 매도를 힘겹게 받아내는 모습을 자조하면서 아이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의 것이었지만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늘어나고 결국은 증시 반등에 성공했으며 이번 동학개미 운동은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한 만큼 성공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참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주식이 뚝뚝 떨어졌을 때, 그때 매수한 다음에 엄청 존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엄청 성공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한 건데요. 지금 여기에 저가에 매수한 것이 성공 사례로 얘기하고 있죠. 일부러 이거 헷갈리게 하려고 밑에 보면 3번 선지. 요걸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럼 저가가 성공이면 고가는 실패겠네? 이렇게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지점들의 함정을 파놓은 거죠. 절대 거기 걸려 넘어가시면 안 되죠. 처음 저가 매수에서 시작했던 동학개미 운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미 증시가 많이 올랐어도 더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기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겠다. 개미 투자자들도 아직까지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증시 유동성을 키운 요인은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 변화와 은행 예금 금리 하락, 부동산 규제 등이 있다. 은행 예금 금리 하락? 자, 이걸 선지에서 어떻게 바꿨는지,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했는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번 선지에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 예, 금리 하락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떤 은행 예금의 금리 같은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부동산 규제라는 것, 대출 규제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말을 그렇게 바꿨다는 것도 느낌이 들죠. 이때도 있어요. 재테크 어려워졌죠? 그런 상황에서 취득세와 보유세를 강화했다. 이게 뭐겠어요? 방금 읽었던 세금 강화. 그죠? 대출 규제, 뭐 세금 강화,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것 같은 거. 네. 이런 부분들도 역시 4번 선지에서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규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낮아졌다. 그러다 보니 비대면 계좌 개설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된 증시에 많이 모이게 된 것이다. 개미들이 저가 순매수로만 간 것은 아니었다. 초반에는 대형주를 매수했으나 곧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동학개미들이 위험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초반에 대형주를 매수했으나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을 뿐이지 그렇게 대형주를 매수해서 실패했다. 그렇게 연결된 글의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음. 그런 다음 쭉 보시면 널뛰기를 하는 상황이다,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업계 관계자가 지금처럼 증시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읽었던 선지 중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부분은 맞는 말인 거죠. 그럼 여기에 맞는 말. 이게 이런 내용들을 추측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요거 아까 나왔었고요. 당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매도를 받아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이 덕가로 사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거 체질을 바꿨다?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동학개미 운동이 한국 증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게 맞으면 이것도 맞는 거예요. 엄청 큰 회사가 한국의 증시를 막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이 이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생성이 된 그런 주식의 열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코로나 지나면서 생겨난 이런 주식의 열풍이 엄청 많은 지문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지문 자체가 기본적인 베이직하면서 특수한 사례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코로나19 시대에 있었던 주식의
현상, 뭐 이런 걸 되게 잘 다뤄주고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추론할 수 있는 건데, 추론할 수 없는 걸 고를 건데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뭐 어렵지 않은 글이네 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추론도 가능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키오스크에 어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키오스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계가 있죠? 그 기계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예.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이런 키오스크에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사람의 손길보다 빠른 정리, 빠른 어떤 근무가 될 수 있다는, 정보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업무 분사도 가능하다는,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절약되겠죠. 여기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3번 선지. 노동자의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추론이 되겠구나. 됐죠? 그럼 다음,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단점이 나올 차례죠. 단점에 먼저 주문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난대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죠? 그 어려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밑에 나오는데요. 글씨가 잘 안 읽힌다는 거죠. 가독성이 없고, 메뉴가 정신없이 나열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시간 제한이 걸려 있어서 손이 느린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대요. 또 신체의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은 더 심각한데요. 선술, 이 선술은 앞에 서술한 이런 뜻이거든요. 앞에 서술한 문제점들과 함께 불편한 몸을 일으켜 세워야 겨우 화면이 보이는 화면 위치를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했었죠.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지 중에 2번, 아니다, 1번 선지. 어린아이들도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이거. 불편한 몸을 일으켜 세워야 겨우 화면이 보인다는 건 화면이 높이 있다는 그걸 여기에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린아이들도 키가 작은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겠네. 이런 게 여기서부터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도 추론이 되는구나. 추론이라 함은 글의 내용이 1대1로 매칭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글에서부터 연결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히 어떤 해석이 가능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면 위치의 문제점을 잘 생각하시면 이것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 선지였죠. 시각장애인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번 선지에 청각장애인 문제는 없어요. 맞죠, 맞죠. 그리고 밑에 뭐 여러 가지 적응을 해야 하지만 단점은 피드백을 통해 해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청각장애는 안 나오고요. 아까 노동자, 인건비 얘기할 때 나왔고 어린아이에 대한 추론은 바로 아까 위치, 그죠? 거기서 알 수 있고요. 메뉴판의 글자 이런 거 고려할 필요가 있고 네. 소통의 벽. 이게 키오스크로 결국은 그 가게의 점원들과 소통을 한다는 건데 키오스크가 너무 어려워지면 가게의 점원들과 소통하기 힘들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글이었어요. 이거는 내용이 어렵지 않았고 저는 1번 선지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어린아이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으나 그 어린아이의 불편함을 짐작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을 은근히 집어넣었다는 게 괜찮은데? 기분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아까 가볼까요? 자, 요것도 되게 신선한 문제였어요. 자, 우리는 A, B, C, D 4명 중 적어도 한 명을 국가대표로 선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찾을 것은 반드시 참인 것. 그냥 어쩔 땐 참이고 어쩔 땐 참이 아니고가 아니라 항상 100% 항상 참인 것을 골라야 돼요. 자, 그럼 밑에 거 우리 가온 명제 했으니까 금방 하시죠? 네, 나띠 됐나요? 그럼 C이면 D. 그럼 대우를 만들어 볼까요? 낫이면 낫시. 대우를 만드는 방법은 순서 바꾸고 낫 붙이고. 됐죠? 이거 제가 대우를 왜 만들었겠어요? 여기 앞에 이미 낫띠가 있으니까 그러면 낫시 요걸 빨리 찾아내려고 한 거죠. 그러면 보세요. A와 C가 선발된다? C 선발 안 돼요.
맞죠? 이미 그럼 기억은 틀렸어요. 응? 이지선다형이 돼버렸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A와 B가 모두 국가대표로 선발된다면 이거 엔드 개념이죠. 그러면 C도 선발된대요. 근데 C가 안 하면 A가 안 되거나 B가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도 아시죠? 분배 법칙. 네. 이거 순서 바꾸고 낫을 붙였을 때 이거 전체에 낫을 붙이면 낫이 각각으로 들어가고 가운데 있는 표시가 반대로 바뀌잖아요. 요건 엔드 개념이지만 요거는 오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지금 C가 안 간다, 선발이 안 된다라고 했으니 A가 안 되거나 B가 안 되거나예요. 근데 우리 적어도 한 명을 국가대표로 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C도 아니고 D도 아니래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A가 선발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만 선발이 안 되면 되니까 적어도 한 명은 선발이 돼야 되니까 B가 선발이 되겠죠. C와 D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아니죠. B와 C 중에서 모두 선발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B는 선발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B가 선발되면 A가 안 되는 거고 A가 되면 B가 된다는 거니까. 적어도 한 명이 국가대표로 나온다는 거니까요. 그럼 B가 늘 항상 반드시 참인이 된다는 얘기는 니은에 해당하는 명제가 늘 항상 100% 참이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죠. B가 선발될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니 정확하게 항상 참인 건 2번 뿐인 거예요. 괜찮죠? 우리가 늘 그동안은 항상 뭐 다원 명제를 풀면서 어느 하나의 확정 조건이 나오면 그걸 집어넣어서 명확하게 누가 가고 누가 안 가고 이렇게 진리값이 나오는 것만 찾았었는데 이 진리값이 B와 A는 아직 누가 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을 그냥 던져놓고 다시 밑에 보기에다가 또 다른 조건을 넣어서 이 말을 이 말로 이해를 잘 했느냐. 네, 그걸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얘가 안 가거나 얘가 안 간다. 근데 적어도 한 명은 가야 된다. 그 말은 얘와 얘의 OX가 서로 반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게 곧바로 말하면 이거잖아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문제였어요. 너무, 너무 좋은 문제. 이런 걸 우리가 풀어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괜찮으셨죠?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문제를 살펴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긴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2019년에 5급, 5급 국가공무원 시험에 들어가 있는 5급 행정직 문제예요. 5급 문제는 7급이나 공무원에 변형된 문제보다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7급에 맞춰서 좀 1분 30초짜리로 변형을 시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내용도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셋 형태의 지문들은 과학 지문이 나오면 난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요. 그래서 과학 지문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인데 다만 짧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푸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생태에서 신호물질로 작용하는 것에는 기체 형태 신호물질이 있는데 신호물질에 작용하는 표적세포 얘가 얘한테 간대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신호물질을 만든 세포에 인접한 세포 중 신호물질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야 이 신호물질과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다시 설명을 하면 신호물질이 표적세포에 가서 딱 들어맞으려면 표적세포에는 이 신호물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야 얘가 얘한테 가서 딱 하고 맞아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음? 이 신호물질과 수용체의 결합은 표적세포의 구조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결국 생리적 현상을 유도한다. 최종적인 결과는 요겁니다. 생리적 현상. 대표적인 기체 형태의 신호물질인 산화질소는 이랬거든요. 아, 그러면 신호물질 요게 요거예요. 같은 색깔로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작용한다. 먼저 표적 조직의 상태를 변화시켜 생리적 현상을 유도하는 자극이 산화질소 합성 효소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 작용한다. 그리고
표적세포에 잉크색 어서 표적세포에 수용체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수용체가 여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합성 요소가 있는 그 세포에 산화질소가 가거든요. 이게 단계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포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 세포와 다시 연동하여 내가 가려고 하는 또 그 최종 목적의 표적세포한테로 또 가요. 그거예요. 이에 그 세포 안에 있는 산화질소 합성 요소가 활성화됩니다. 이 활성화된 산화질소 합성 효소는 그 세포 내에 있는 아르기닌과 산소로부터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죠. 만들어진 산화질소는 인접한 표적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또 수용체 나오죠? 표적세포 안에 있는 A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적세포 안에 있는 A 효소. 그죠? 그럼 A 효소가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원래 표적세포 안에 있었어요. 맞죠? 그럼 이게 또 어디 있나요? 여기 보면 그 세포 내에 있는 아르기닌과 산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아르기닌, 산소도 세포 내에 원래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선지에서 새로 만들어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위에도 볼까요? 그 세포 안에 있는 산화질소 합성 효소. 또 나오죠. 네. 산화질소의 합성 효소가 있었어요. 그게 수용체로 있었던 거죠. 아까 여기 나왔었죠? 수용체로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산화질소와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다시 또 여기 보니까 산화질소를 만들어냈다. 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만나면 그때서야 뭐가 돼요? 색깔을 바꿔서 여기 보면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그러면 생성이라는 문구는 지금 딱 여기에만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그 안에 있던 게 활성화된 거였고 얘는 생성이에요. 생성 어떻게 했대요? 활성화된 산화질소 합성 효소, 그 수용체가 그 세포 내에 있는 아르기닌 더해 산소 더해 그래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럼 산화질소가 아까 뭐였어요? 신호물질이죠. 그럼 얘가 다시 어디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갈 수 있는 몸이 된 거예요. 아, 어디 가서 표적세포한테 또 반응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인접돼 있는 또 다른 수용체에다가 결합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A 요소가 뭐겠어요, 그러면? 또 그 수용체가 되는 거예요. 표시를 그쵸. 수용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활성화된 A 요소는 표적세포 안에서 요걸 만들어내고요. 이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걸 만들어내고 그것이 표적세포의 상태를 변하게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표적세포의 생리적 현상을 발생시킬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기 나왔거든요. 생리적인 현상을 발생시킨다. 그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왠지 요 뒤에 그거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당연히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밑줄을 미리 쳐놨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제가 쳐버렸어요. 구조적 상태가 변해서 조직 상태가 변한다. 나오죠? 네. 그럼 그걸 일정한 다른 상황에 연결해 볼게요. 혈관의 팽창은 산화질소에 의해 일어나는 대표적인 생리적 현상이다. 네, 결과적으로 이게 일어난대요. 아까 앞에서 제가 일부러 똑같은 색깔로 표시한 거예요. 생리적 현상을 일으키는 게 그 신호물질이 가지고 있는 최종의 목표라면 혈관의 팽창이 바로 최종의 목표예요. 혈관에서 혈액이 흐르는 공간은 내피세포. 세포니까 세포 안에는 수용체가 있고 수용체가 신호물질을 받아다가 뭔가 막 작용을 일으키는 거겠죠. 이 내피세포 측의 바깥쪽은 혈관 평활근 세포로 된 혈관 평활근육 조직이 감싸고 있다. 혈관이 팽창하기 위해서는 먼저 혈관의 내피세포는 혈관의 팽창을 유도하는 자극을 받는다. 그러겠죠. 자극이 있어야 실제 팽창이 될 테니까요. 이 내피세포에는 산화질소가 만들어지고 산화질소가 아까 그죠? 신호 전달 물질이었죠. 산화질소는 혈관 평활근 세포에 작용하여 세포 내에서 앞에 이거 만들어요. 그걸로 인해서 수축되어 있던 혈관 평활근 세포가 이완되고요. 결국엔 혈관 평활근육 조직이 이완되면서 혈관이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요.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근육이 만약에
빵빵하게 이렇게 차오르면 피가 흐르는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육이 생기니까. 근데 그것이 이완되면 근육이 생기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그 피가 흐르는 혈관이 이렇게 팽창하는 거죠. 이렇게요. 이와 같은 산화질소의 기능 때문에 산화질소를 내피세포 이완인다. 즉 내피세포를 바탕으로 그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니까 그걸 바탕으로 혈관을 이완시키는 혈관이 이완이라고 하면 좀 그렇군요. 혈관은 팽창이고 혈관 옆에 있는 평활 근육의 이완 그걸 돕는 인다. 그래서 산화질소 신호 전달 물질을 저렇게 부른대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산화질소의 다른 말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수용체가 평활근 세포, 수용체는 세포에 있는 거예요. 그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산화질소라는 신호 전달 물질과 결합한 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 뭐였어요? 신호 전달 물질. 일부러 앞에 신호 전달 물질에 해당하는 산화질소를 맨 마지막에 이거라고 부른다 라고 한 다음 이것만 쓱 쓴 거예요. 헷갈리게 하려고. 네. 신호 전달 물질이죠? 그럼 당연히 신호 전달 물질은 어디에 딱 붙어요? 수용체가 있을 때에만 붙어요. 그렇죠? 그럼 다음 3번 먼저 볼게요. 혈관 활근 세포에서 A 효소가 활성화되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혈관 팽창이 일어난다. 네, 결국 혈관 팽창이 최종의 목적이었잖아요. 이게 결국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혈관의 내피세포는 산화질소 합성효소. 합성효소가 수용체였죠. 네, 내피세포, 세포에는 수용체가 있어요. 맞는 말이죠. 요것도 GMP는 혈관 평활근육 조직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그 내용은 그대로 나와요. 여기 보면 수축시킨다. 조직을 이완시킨다. 그러죠? 그럼 변화시키는 거 맞죠? 네, 4번 선지 보시면 A 효소는 표적세포에서 아르기닌과 산소로부터 산화질소를 생성시킨다라고 말했는데요. 순서를 잘 봐주세요. 여기 앞에 넘어가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A 효소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산화질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A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건 산화질소예요. 근데 지금 여기 4번 선지는 A 효소가 그죠? 산화질소를 생성한다. 얘가 먼저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되게 쉽게 나오는 부분이었지 않나 싶어요. 순서가 바뀐 거죠. 4번 선지가 틀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네. 말 자체가 어려웠다 뿐이지 기본적인 개념에서 신호전달 물질이 수용체가 있을 때 결합한다? 이런 거. 그 다음 6번은요. 이게 2017년도 국가공무원 이것도 5급 문제인데요. 피셋형 문제가 아시죠? 그 안에서 이런 식의 흐름, 뭐뭐라면 뭐뭐다. 근데 뭐뭐라면 뭐뭐다. 이런 식의 흐름이 막 연달아 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선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둘의 관계를 거꾸로 역으로 만들어요. 그럼 역으로 만드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럼 그거는 올바른 추론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요 순서를 잘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봤는데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 위기의 근원되었던 미국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경제 회복을 위해 통화량을 확대하는 양적 완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양적 완화의 뜻은 통화량의 확대, 돈을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미국은 경제 효과가 있겠지만 국제 경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맥락이 느껴지시죠? 왜냐면 있겠지만 그러잖아요. 미국 경제 회복은 효과가 있겠지만 국제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 영향이 결국 좋은 영향일까요? 이 문맥 보세요. 좋은 영향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우리나라의 달러 환율도 하락하고 그럼 수출이 감소하고 우리나라는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러니 수출이 감소하면
주요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겠죠. 일부러 낫으로 적어봤어요. 그러면 이걸 이따가 대우를 만들 때 좀 편하니까.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 주요 지표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럴 때는 수출이 감소하면 안 된대요. 그 말은 뭐겠어요? 수출이 감소하면 경제 주요 지표가 안 좋아진다. 그 뜻이지 않겠어요? 네. 이런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면 그래서 여기가 낫을 붙였어요. 양적 완화를 중단하면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그럼 우리나라 금리도 상승하고 그럼 우리나라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합니다. 여기에 화살표를 이렇게 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것과 옆에 나오는 가계부채 심화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한 우리나라 금리가 상승하면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몰라요. 네. 연결고리가 없죠. 그걸 알아야 밑에 선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는 나라의 국내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그럼 전망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적절한 거 하나 찾아야 되죠? 미국의 통화량을 확대하면이니까 앞에 거 볼게요. 확대하면 그럼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국내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했는데요. 국내 소비에 대한 얘기 없죠. 그쵸? 소비에 대해서 뭐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지요. 요건 있어요. 그건 양적 완화를 중단했을 때의 얘기고요. 그럼 이거 아니죠? 음?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지표들이 개선되었다면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거 볼까요?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예와 아니다. 요 앞에 거다. 예와 그 다음 달러화의 가치 달러화의 가치 요거 요거의 대우예요. 대우 만들어 볼까요? 경제의 주요 지표가 개선되었다면 그죠? 왜냐면 여기 낫이었으니까 낫을 뺀 거예요. 그럼 경제의 주요 지표가 개선된다면 혹은 되었다면 달러화의 가치 하락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대우 만들 줄 아시죠? 지금 요거랑 요거를 연결 지은 거예요. 그걸 대우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번 맞죠? 그래서 필세 형태가 거의 대부분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고 또 선지를 미리 보실 때 이런 흐름을 보실 수 있잖아요. 뭐뭐라면 뭐뭐라면. 그럼 당연히 이건 분명히 대우를 만들거나 역을 만들거나 해서 풀이를 해야 될 문제다. 이거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해볼게요.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었다면 이거죠. 미국의 양적 완화를 중단했을 것이다. 양적 완화 중단은 여기 있죠. 그럼 이 얘기는 얘에서 얘로 와야 되는데 거꾸로 여기 됐죠. 여기. 역. 그럼 안 되죠. 또 요거 볼게요. 우리나라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하면 요거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어두워진다. 자, 이 둘의 관계 없죠? 또 우리나라 국내 소비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이것도 관련사항 없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누어지는 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에 거기서 출발점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잘 확인할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언어 논리 지문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죠. 그렇죠. 한번 연습해 볼 만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짧은 지문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그 짧은 지문은 어디에서 변별력을 낼 거냐는 거예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릴 텐데. 그러면 짧은 지문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 네. 이런 논리력을 바탕으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잘 풀 수 있게 하는 문제밖에 없거든요.
됐어? 다음도 되게 쉬운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미리 표 적어봤고요. 표 적으면서 해보셨죠? 자, 감염된 건 수요일. 수요일에 어디를 갔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고요. 우선 확정 조건에 해당하는 게 여기 세 번째에 나왔어요. 토요일에 패스트푸드점에 방문했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곳만 방문했고요. 편의점보다 빵집에 먼저 방문했다니까 빵집이 먼저, 편의점 다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대신 바로 이어서 연이어 간 건 아니니까 중간에 좀 칸을 띄워놓고요. 영화관과 철물점은 연달아. 그럼 여러분 영화관, 철물점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철물점, 영화관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연달아 방문한다는 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다음 카페를 방문하고 3일 후. 자, 이거 포인트죠. 3일 후. 3일 후는 중간에 두 칸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세 칸이 아니라. 왜냐면 1일 뒤, 2일 뒤, 3일 뒤. 이렇게 언제 뒤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두 칸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빵집을 방문한 다음 날 철물점. 그럼 빵집 다음이 철물점. 그쵸? 그러면 철물점이 영화관보다 뒤에 올 수는 없겠네요. 요건 아니네요. 그죠? 빵집 다음이 바로 철물점으로 연결되면 철물점 다음에 영화관이 돼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빵집이 여기 오고 철물점이 여기 오고 그럼 되네요. 맞죠? 그럼 여기 앞에는요? 카페 앞에는 빵. 맞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걸 그대로 넣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간 건 철물점. 철물점에서 뭐 가면 됐겠구나. 사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에서의 문제대로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괜찮죠? 이런 문제도 깔끔하면서 애매하지 않으면서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음은 최초로 제가 주관식을 내봤습니다. 원래는 이 문제가 실제 그 교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자아상, 여기 지금 자아상 나오잖아요. 자아상 말고 뭐 동료, 리더의 시각, 조직에 대한 자신의 느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표로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아상만 보고도 각각의 팔로우십을 눈치챌 수 있으셔야 돼요. 우선 자립적이면서 조직의 양심으로 자기가 생각하면서 계속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직에 잘 융화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리더를 믿어요. 얘도 리더를 믿어요. 근데 얘는 그냥 의존하는 거고 얘는 능동성을 갖고 있어요. 얘는 시키면 해야 하는 애고 얘는 능동적으로 하는 애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나에 해당하는 것은 수능형, 나가 수동형이 되죠. 그런 다음 규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은 실무형. 이게 제가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라고 하고 사실 보기를 제가 안 냈어요. 제 실수예요. 네. 왜 항상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실수가 안 보이고 이렇게 밴드에다가 파일을 첨부하면 그제서야 보일까요? 보기가 없어도 여러분이 그 모듈형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한 거예요. 팔로우 하신 유형을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4개밖에 없어요. 4개 유형 외워두세요. 리더십 말고 팔로워십. 일반 사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계발 또 한번 해볼게요. 자기계발의 방법과 특징, 능력, 덕성,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우선 알고 자기가 어떤지 알고 그다음에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자기계발을 하는 거죠. 또 직업인으로서 자기계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계발은 은퇴할 때까지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력계발은 은퇴할 때까지로 그 직업 내에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자기계발은 죽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3번에 이게 틀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3, 다. 자기계발은 개별적인 과정으로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선호하는 방식도 달라요. 생활 속에서. 이것도 되게 쉬웠죠. 3번 정답이고요. 10번에 나오는 건 차별화 전략인데 조직이의 능력에서 차별화 전략 말고 또 다른 전략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바로 그 원가 우위 전략, 대량 생산을 통해서 싼 원가로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이익을 얻는 게 원가 우위 전략이에요. 차별화 전략 말고 집중화 전략도 있었죠. 집중화 전략은 어떤 타겟팅을 일정 부분으로 이제 좁혀가지고 그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시장을 바탕으로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걸 집중화라고 해요. 차별화도 마찬가지예요. 원가 우위와 달리 대량 생산해서 넓은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차별화는 되게 뭐랄까요? 서비스나 생산품을 차별화하여서 독특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원가 우위 전략보다는 그 해당 시장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원가 우위가 엄청 시장이 넓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특수하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돈이 되게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게 맞고요. 비차별화 전략에 의해 시장을 세분화해서 어떤 그 집중화 전략처럼 차별화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대부분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거든요. 그럼 그렇게 프리미엄을 붙인다는 건 그런 것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할 시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프리미엄을 붙이면 더 잘 팔릴걸? 그렇게 잘 팔릴, 잘 사줄 그 시장을 생각해야 되죠. 그럼 태분화 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다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함에 따라 원가가 높아질 수 있죠. 원가 우위 전략이랑은 달라요. 원가 우위 전략은 원가가 싸야 하고 얘는 아니죠. 그죠? 유통 경로 관리나 촉진에 추가적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내용 속에 서비스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계속 필요하죠. 과도한 가격 경쟁력의 확보는 원가 우위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원가 우위 전략. 펜을 갖고 오는 걸 까먹어가지고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5번의 내용은 집중화나 차별화 전략에 해당하지 않고요. 여기 지금 차별화 전략과 관련된 거니까 이건 틀렸죠. 원가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우위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엄청 더 싸게 팔면 그러면 나중에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상황,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수고 많으셨어요.